자, 방금 전까지 살펴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 정화를 지시했고, 그래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수였던 비구승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단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 그 경제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듯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봅시다. 대처 측 입장에선 대처 측 여기서 대처 측이에요. 뭐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태고종에도 모든 거기 스님들이 결혼을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종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 사찰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따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대처 측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이승만 가장 그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이승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대세 반전을 모색을 하겠죠. 역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구 측 입장에서 보면은 비상이에요. 네, 비상인 거예요. 가장 우군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뭐냐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비구 측들이.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아까는 이승만이 불교정화 운동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그 대처 측이 비구 측에게 제안을 했잖아요. 뭘 제안했냐면 우리는 니네는 수행을 해. 비구는 수행을 해. 우리는 교화를 할게. 이랬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비구 측이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상원을 할게. 니네가 하원을 해.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비구와 대처 누가 맞고 누가 틀려의 싸움 이전에 생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존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하면 그러면 분명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화합스럽게 같이 사는 거. 그게 이제 화동파라고 등장을 해요. 좀 이따. 그래서 비구 대처 측은 대세 반전을 모색하고 비구 측은 비생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상황에서 아직은 박정희가 전면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박정희가 등장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명칭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 이름을 보시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이에요. 6.25가 끝나고 4.19 혁명으로 이 혼란스러운 그 국가를 재건하는 의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1의 요소는 사회 안정이었던 거예요. 이 선글라스 끼신 이분이 탁 등장을 하죠. 별 2개. 무슨 이 인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등장을 해요. 다시.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여기 보여요. 명칭이 불교 재건위원회예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 지금은 인권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불교가 이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인 거야. 그래서 국가기구로 불교재건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무슨 군인이 만들겠다는 거 이건. 그래서 뭐냐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양 비구고 대처고 이제 사실은 위기감을 느끼죠. 민간인이 아닌데 위기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 대척이 양측이 아까 얘기했죠. 계속 소송을 갔어요. 문제를 내고 뭐 전국 승려대회 무효야, 뭐 사찰 소유권 막 소송을 가는데 양측이 다 소송 중단에 합의를 해요. 그리고 불교 교단 내에 불교 재건 비상 종회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불교를 제대로 재건해 보자라고 합의를 비구와 대척이 측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경이 무서워서 하는 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당시 멤버들입니다. 다 군인이에요. 그때는 군인이 출세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보시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만들어지고 불교 국가재건 기치로 사회혁명을 주도합니다. 그 와중에 불교 정화는 분규였던 거예요. 처음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불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엄격하게는 이제 유경수 여사, 더보다 엄격하게는 장모님이 이제 불자였던 거예요.
예, 도선사 다니셨던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정화를 그 스님들이, 그러니까 비구승과 대처승의 개념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뭐냐면 비구와 대처를 똑같이 대해주겠다 그랬어요. 동등 대우를 해주겠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표명을 해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불교 재건위원회를, 정부 산하 아까 불교 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치려는 노력을 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요쪽이 비구 측 스님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경산 스님이라는 분이세요. 요 분이 이제 화동을 주장하세요. 총무원장 4번 하세요. 예. 그리고 요 측이 이제 대처 측의 스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합치자. 라는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합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해고 안 돼. 뭐든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군인들의 입장에선 급하죠. 빨리빨리 하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쪽에서 보면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이게 따질 게 많아요. 예. 일단 스님의 자격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대처를 스님으로 인정할 거야 말 거야부터 따지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겠죠. 당연히. 그죠? 정체성에 관한. 어찌됐든 느려지니까 이 군인 박정희 입장에선 화가 나요. 그 당시 그 한마디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이런 담화물을 발표해요.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쫄려요. 이 내용 다 들으면. 불교계의 분규를 조속히 종속하고 대동단결하여 불교 자체의 융성과 민족 문화의 향상에 힘쓰라. 정부는 불교 재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를 시정하려고 했으나 거두지 못하였음은 유감된 일이다. 분쟁 관계자들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결을 모색하라. 그 다음이 무서워요. 이와 같은 분쟁 사태가 계속된다면 단연코 묵과하지 않겠다. 급하죠. 뭐 승려 자격이고 뭐고 빨리 합쳐야 되겠죠. 이 당면 다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교 재건 비상종이에서 이렇게 바꿔요. 원래는 비구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사찰에 독신 상주하는 사람만 스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독신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자 한자를 바꿔. 사찰에 단신 상주하는 자로. 이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결혼해서 바깥에 가정을 꾸리고 홀로 절에 오면 출퇴근, 일본 불교죠. 출퇴근하면 스님. 비구 측 입장에서는 박정희가 그러니까 확 이 부분에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1962년 4월 1일 날 그래도 합쳤으면 대장은 비구가 해야 돼요. 대처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종정 스님이 더 높으니까 지금은 이제 총무원장이 실권자지만 이 당시에는 종정이 실권자였어요. 그래서 1인은 1인자는 효봉 스님 비구 측. 2인자인 총무원장은 임석진 대처 측. 이렇게 해서 4월 11일 날 열흘 뒤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을 통과시키고 통합정단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식으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 전지동 45번지 그 유리 건물 그게 이제 등장 그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는 이제 일단 합쳐진 거야. 합쳐졌어.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합쳐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하고 똑같다. 애들이 집에서 둘이 싸워. 남매가 됐든 자매가 됐든 싸워. 그러면 부모님이 이래죠. 니네 와. 끌어안어. 미안해. 거의 그 형국인 거예요. 이게. 그게 애들이 그거 안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의를 하나 찾는 게 뭐냐면 이 통합정단을 만들면서 여기 이제 주도한 게 이제 청담 스님이라는 분이 도선사 청담 스님이 뭐를 주장하냐면 종단이 이제는 악부 불교 교단은 도제양성 스님들을 길러내고 포교를 하고 지금 웬만한 경전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엔 다 한문이야.
그러니까 못 읽어. 그래서 경전을 번역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종단에서 해야지 된다. 이게 3대 불사예요. 이 청담 스님은 이제 비구승의 대표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 배경도 있어. 어르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 뒷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뒷배경은 뭐냐면 대처승들은 자기네 살림살이 하느라 이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비구승들이 하니까 뭐 심 주세요, 심 몰아 주세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정화불사의 그 한계는 맨 처음에 공권력이 개입됐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율정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승자 양산 이랬는데 지금은 스님들이 줄어가지고 큰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거 그 당시에도 스님이 많으면 좋아.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는 거냐면 이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측의 수가 많아야지 돼. 그러니까는 승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서 물리적 폭력 현장에 동원이 됐던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럼 끝났으면 이분들은 아닌 분들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냥 그게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한계점이에요. 자, 출발을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무서워서 합쳤어. 그래도 이게 양측 간의 신경전은 만만치 않고 하나하나를 두고 서로 견제를 해요. 그죠? 그 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실질적인 행정의권의 대표자는 비구 측입니까? 대처 측입니까? 비구 측으로 갔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선 이제 행정부는 그렇게 갔어. 입법부도 있어요. 종단은 그게 종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국회처럼. 그러면은 대처 측 입장에서는 종회마저도 비구 측한테 주면 종단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비구와 대처가 합쳤어. 그러면은 대처 측 입장에서는 종회의원이 50명이야. 그러면 몇 대 몇을 생각하겠어요? 5대 5.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비구 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비구 32, 대처 18, 18하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대처 18.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구 측은 헤게모니를 잡는 데 있어서 이게 좋지만 대처 측은 불만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대처 측이 나가요. 박정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나가요. 왜? 정말 완전 백기투항하는 거니까. 다 내놓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당시에 이제 대처 측 총무원장인 임석진이 이렇게 발표를 하죠. 통합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누구의 입장? 비구 측의 입장.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대처 측을 너희들은 정규단체가 아니라 불법단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 불교 집안의 이념은 사실은 화합이거든요. 부처님법 안에서는 화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구 측의 스님들 층에서도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까지 수반되고 절을 뺏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경산 스님이라는 분이었던 거예요. 예, 경산 스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요. 당시에 이제 청담 스님은 대처승은 골문 손가락이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경산 스님은 그것이 아니라 당대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자식에 대해서는 승려로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종화를 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화동파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도 무슨 한계가 있냐면 대처 측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대처 측이 비구승들에게 했던 것처럼 일부 본사하고 개별 사찰의 운영권을 줄게 라고 제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화동파에서도 뭐냐면 종의 의원은 13개밖에 못 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종회가 여기서 뭐냐면 법령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회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헤게모니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딱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처 측은 분종을 결의해요. 60. 그리고 통합종단은 백지화. 그다음에 비구 대처는 따로 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해요. 어떻게 취하냐면 서대문 그쪽 가면 그 신촌에 가면 봉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다가 이 명칭을 잘 보세요. 그 절에다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라고 걸어요. 현판을. 그러니까 조계사에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거고 이 봉원사에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거예요. 조계사는 비구 측, 봉원사는 대처 측.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의 태고종은 이거야 분명히. 한국불교 태고종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자 이거 잠깐 좀 생각을 집중. 뭐냐면 현판식을 걸었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부에 갖다 이름을 등록하는 게 더 확실한 거죠. 비구 측이 그 당시에 문교부에 들어가 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우리가 쓴다라고 불교 단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처 측은 현판식은 했지만 이름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로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1970년 5월 8일 날 최종적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하고 이제 그야말로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나눠서 비구와 대처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성이에요. 확실히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성을 받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오늘 할 거는 조계종 따로 그럼 이렇게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갈등을 했던 조계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태고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계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듯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그렇구나라는 실질적인 거를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태고종과의 이런 차이가 결혼의 유무 말고도 이런 차이 그리고 같은 종단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거. 먼저 조계종은 중앙과 교구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중앙은 총무원이라고 대변되는 곳이고 교구는 본사라고 대변되는 곳이에요. 본사는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원래는 25개인데 한 곳이 조금 문제야. 서남사. 그래서 24개. 아직도 법적 분쟁이 그러니까 그 비구 대처 간의 그 4차 소유권의 분쟁이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사실 대법에서는 졌어요. 태고종 거라고 판결이 나서.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 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앙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총무원이라고 하는 곳. 근데 총무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먼저 특성, 조계종의 특성. 태고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스님들의 결혼이 불가하다. 청정비구 종단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원에는 이렇게 나와요. 스님은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단신자가 아니라 출가 독신자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 있어. 여기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수도 또는 교화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게 스님들은 그 본분이
수행과 교화가 둘 다 본분이잖아요. 옵션이 아니야. 그쵸? 둘 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여기 보면 아직도 종원에 수도 또는 교화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스님은 어떤 스님은 수행 안 해도 되고 어떤 스님은 교화 안 해도 돼. 이게 법적인 자문 해석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이 종원이 비구대처 통합종단 만들 때 만든 문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비구대처 합칠 때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비구승은 수행하고 대처승은 교화하고. 근데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스님들이 그러면 출가했다고 이렇게 종단에다 이렇게 신고하고 어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사복 입고 머리 기르면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계종에는 그거를 승려 분한이라 그래요. 시기를 10년으로 나눠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예. 여기서 보시면 조계종의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 독신으로 청정한 수행 가품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의 지위를 확인하는 거. 숨어서 딴짓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원장의 권한으로 10년 주기로 분한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승려 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증명서 있잖아요. 결혼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걸 내지 않는다. 그러면 승적 말소. 그렇게 해서 청정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히 태고종과의 차이점. 승려의 결혼은 불가하다. 두 번째 차이점. 사찰의 개인 소유가 불가하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건 어떤 개인 거 아닐 겁니다. 여기 그죠? 분명히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무슨 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조계종의 스님들은.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공공사로 등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사를 합니다. 종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원에. 승려가 사설 사함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함,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는 그 정관에 당의 법인이 조계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한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종단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고 사설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 소유의 사찰을 가지고 있으면 종단의 공찰 주지라든지 종단의 부장 국장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스님들은 유언장을 내십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 다른 종단하고. 이게 청정성과 청빈을 유지하기 위한 조계종의 고민과 방안입니다. 조계종의 스님들은 종단의 공익과 중생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양 스님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해당 스님이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에 출연한다. 예. 총무원이나 재적 본사나 재직 및 거주 사찰 또는 조계종 법인에다가 놓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전 투명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타의 종단보다. 제3항 맨 마지막 제3항 보면 출연을 위하여 승려는 아까 말한 분한신고와 가족관계가 없음을 분한신고와 구족계 및 3위 3인위계 수계 각급 고시 응시 각급 법계 품수 주시 품신의 때에는 그때 스님이 사망했을 경우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을 다 쓰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각종의 때 내 재산은 속가 가족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같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통장 없이 솔직히 현대사에서는 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통장 같은 게 발견돼요. 그러면 이런 유언장이 없으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속가 가족한테 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님들은 유언장을 종단에다가 재산을 출연한다는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그건 조계종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느끼는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개인 거냐 승가 공유의 재산이 되느냐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한불교의 조계종은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구,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사부대중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또 태고종과의 차이예요. 태고종은 육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쪽 육부가 또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조계종은 여러분들 총무원만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세속 사회처럼 조직이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조계종의 어른은 사실은 종정예하입니다. 종정 스님이라고도 안 하고 종정예하라는 극존칭을 쓰는 겁니다. 근데 종정예하는 어떤 존재냐면 실권자는 아니세요. 종교를 대표하는 신성을 상징하고 조계종의 법통을 승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로서 있는 분이고 실질적인 종무행정을 통리하고 종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무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국가 이렇게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은 종단의 대표자로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총무원장 스님이시기 때문에 총무원장 스님이 가시는 거예요. 종단의 대표권자로서 종무행정을 통례한다. 그러니까 종단의 인사권과 재정권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가 총무원인 거예요. 요거는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 행정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 분립돼 있어. 그래서 이 중앙종회라는 국회 같은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처럼 중앙종회의원이 81명이 있어요. 네. 그거 비슷해요. 국회의원 어떻게 뽑아요? 선거로 뽑는 사람 있고 비례대표로 하는 사람 있죠. 조계종도 그래요. 선거로 되신 분, 비례로 되신 분, 선원을 대표하시는 분, 강원을 대표하시는 분, 유런을 대표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비례. 그 다음에 각 교구 본사에서 조계사는 4명, 해인사는 3명, 나머지 교구 본사는 2명 해가지고 81명 토탈 해가지고 국회처럼 중앙종회라는 게 있어요. 또 스님들도 지내시다 보면 어떤 범법행위라든지 이렇게 잘못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속처럼. 그렇죠? 공권정지 몇 년, 제적, 멸빈 이런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관이 사법부 같은 기관이 바로 여기 호계원인 거예요. 호계원. 이와 같이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와 같이 각 행정부서처럼 총무부, 기획시,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후보부. 이것도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스님들도 헷갈려. 뭐냐면 호계원과 후보부는 달라. 어떤 거냐면 호계원은 다시 말해서 대법원이야. 사법기관이야. 그런데 사법부에 가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보면 누가 범죄자를 잡죠? 경찰, 검찰. 경찰은 이제 약해졌지. 경찰. 네. 그게 후보부야. 스님들의 경찰, 폴리스. 이게 후보부인 거예요. 후보부에서 잡아서 호계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불교 아까 말한 400 몇 개의 종단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종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민간 조직에서. 그러니까 조계종 정도라는 게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이고 할 거예요. 근데 이만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종단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크고
또 넓게 전국적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작으면 보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작은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자, 일단 종정 스님부터 살펴볼게요.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 보면 실권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산문박도 잘 안 나오시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성처 스님이셨죠. 산문박도 잘 안 나으시는 거예요. 네. 종정이 되려면 승납이 45년 이상, 세납은 70세 이상, 법계는 대종사 이상. 이게 최고. 법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스님들, 우리 공무원이 뭐 1급서부터 9급까지 쫙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대종사부터 쭉 법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종정 예하의 권한은, 종정 예하는 어떻게 뽑히냐면 원로회의 의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 의장이 추대하는 방식이에요. 임기는 5년이고 1차에 한해서 중임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이건 권한이 많이 약해지신 거예요. 어떤 거냐? 예전에는 10년 단임제였어요. 예, 10년 단임제인데 5년 중임제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많이 하는 이제 총무원장, 여기 보신 대로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행사라든지 이런 총무원장이 가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무행정을 통립, 종단의 재정권과 인사권의 최고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승납은 30년 이상, 연령은 생각보다 젊어요. 50세 이상, 법계는 대종사보다 아래인 종사급 이상.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총무원장은 선거로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요. 세속의 문제처럼. 근데 그 방식은, 자, 중앙종회 의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81명이에요. 그 다음에 각 교구 본사가 24개잖아요. 선암사 빼니까. 그럼 240명이에요. 10명씩 뽑아요. 각 교구 본사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10명을 뽑아요. 그럼 본사 주지 스님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씩 뽑아. 그래서 240명하고 81명 합쳐서 321명이 선거일 되면 조계사에 모여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교황 뽑는 거하고 좀 달라요. 교황 뽑는 건 어떤 공간에 들어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절차가 좀 다릅니다. 네. 임기는 4년. 역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중앙종회는 입법기구 81인 이내에 그 의원으로 뽑고, 아까로 말씀드린 대로 선거로 뽑는 사람과 비례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네. 면책특권도 있어요. 국회의원처럼.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는 건 아니고, 종단 내에서 뭐냐면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 의원에 대한 후보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잖아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조항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자, 호계원은 사회처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초심,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심을 하잖아요. 조계종은 2심, 국가처럼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초심, 재심에서 2심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상권 분립이 돼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총무원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장, 실장들이 있고 임명권은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이게 중앙이에요. 사법부, 이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중앙의 기구,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구가 있고, 지방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사 말사는 많이 아세요, 그죠? 24개의 교구 본사 큰 절이 있고 그 아래 본사당 작은 데는 10몇 개, 뭐 통도사 같은 게 뭐 거의 200개 될까? 수백 개, 이렇게 말사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교구 본사.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조계종이 사업을 하면 건물을 짓고 무슨 행사를 해, 막 선명상 대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뭐가 들어요?
당연히 돈이 늘어요. 그죠? 그 돈은 어디서 나요? 종단은 뭐 돈을 찍어내나?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국가가 운영되는 건 우리가 세금 내는 거로 운영이 되잖아요. 종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도들이 보시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고 나면 각 그 말사 그 이제 그 절에다가 여러분들 총무원에 가면 그 기부금 안 받아요. 총무원에는 여러분들 기도비 안 받는다고. 총무원에 등 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달아줘요. 등값 안 받아요. 보시는 이렇게 기부를 해서 뭐 도네이션 할 수 있겠지만 이 등은 못 달아요. 총무원에 등값 안 받아요. 조계사 가서 하셔야 돼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을 걷듯이 국가의 일을 하듯이 종단은 신도들이 각 사찰에 낸 보시금 내지 기도금에서 일부를 총무원으로 교구 본사에다 내면 교구 뭐지 시에서 군에서 도로 가고 도에서 국가로 가듯이 중앙으로 가듯이 이런 세금 체계처럼 분담금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세금이 막 올라가면 국가에 이바지할 게 많아서 막 기쁜가요? 마찬가지요. 사찰도 분담금 많이 내라 그러면 자신들의 사찰도 불사할 게 많고 하는데 반발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뭐냐면 그래서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직영이나 직할이 있는 거예요. 이 직영사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세종의 광제사 이 직영사찰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뭐냐면 징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여러분들 조계사 주지스님 누구누구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봉은사 주지스님 그러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주지 아니세요. 이 직영사찰의 주지는 총무원장 스님이세요. 그래서 직영인 거예요. 그분들은 재산 관리인이세요. 그런데 그냥 호칭을 주지 스님이라고 해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중앙에서 분담금을 재원을 보다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잖아요. 주지를 총무원장이 스님이 하시면. 또 직할은 요거는 조계사를 얘기해요. 직영과 좀 다른 개념인데 이 직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특별시 같이 스님들이 어디에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말사도 서울이 제일 많아요. 조계사가. 그래서 직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목적상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교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군종 어떤 포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해외 포교를 위해서 그걸 특별교구라고 해서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중앙과 지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본사 주지부터 가볼게요. 본사 주지는 교구를 대표해요. 뭐보다도 본사 주지 스님은 그럼 어떻게 뽑느냐? 선거로 뽑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말사 주지 스님들이라든지 그 본사에 소임을 사시는 분들이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산중총회라는 것을 열어서 거기서 다수결로 뽑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처럼 이게 투표로 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예전에는 총무원장 스님이 다 임명했어요. 예전이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94년 이전인 거예요. 이 94년이라는 게 흔히 조계종은 개혁불사, 개혁중단을 얘기하는데 그 사회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 교구 본사 주지는 사회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뽑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이나 우리가 선거로 뽑아요. 그죠? 그게 언제부터? 그 이전에도 사회에는 대통령이 사실은 도지사, 시장, 군수 임명했습니다. 연배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면. 근데 이게 93년, 그러니까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자치가 됐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광역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선거로 뽑았던 거예요. 그 영향이 종단도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총무원장 스님이 다 임명했었어요. 전국의 사찰 출입.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권한이 교구도 이제 지방자치처럼 교구자치가 되면서 총무원장 스님의 권한이 그래도 지금 많이 약화된 거예요. 이게 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서남사 건으로 이거 저예요. 상생의 길을 찾아서 해가지고 토론회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교구 본사 24개 중에는요 5개의 특수한 본사가 있어. 그거를 총림이라고 얘기해요. 총림은 딴 교구 본사에 없는 어른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방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방장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정을 마치고도 방장을 하실 정도니까. 네. 방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권도 가지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구 본사 주지는 선거로 뽑는다고. 근데 총림인 교구 본사는 그렇지 않아요. 방장이 지명해요. 어른이시니까. 그게 불교는 장로 문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른에 대한 문화. 그래서 그 총림은 원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게 갖춰진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원, 강원, 유론, 그 다음에 연불원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총림이라고 해요. 일정 부분 심사도 해서 탈락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 8개였다가 탈락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5개예요. 그 5곳은 어디냐면 금정총림 범어사, 덕숭총림 수석사, 그 다음에 삼보사차, 영축총림 통도사, 가야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그리고 이 앞에 총림 앞에 금정, 덕숭, 영축, 가야, 조계. 이건 다 산 이름이에요. 그 본사가 있는 산. 금정산 범어사. 그죠? 그 다음에 덕숭산 수석사. 영축산, 통도사 거기 영축산이라고 하잖아요. 인도 영축산 말고 이름은 거기서 온 거예요. 영축산 통도사. 그 다음에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 이게 총림. 총림에는 일반 교구 본사와 다르게 방장 스님이 계시고 그 방장 스님께서는 본사 주지를 지명하는 권한이 있다. 이거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총림도 선거로 합니다. 자, 여기 있죠. 방장에서 가장에 보시면 총림의 대표고 총림의 지도 감독권을 갖는다. 임기는 10년. 단임제. 그 다음에 총림의 주지는 방장이 추천하면, 아까는 선거했잖아요. 일반은 추천하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목구구식이 아니라 법령이 있어요. 조계종은 종원과 종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그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그 지방자치자 되고 나서 이 교구도 교구의회가 있어요. 교구종회가. 해서 보면 여기서도 직선직으로 뽑는 선거로 뽑는 10명, 그 다음에 본사주지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의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의회처럼 교구종회라는 게 있고 이거 역시도 사회의 민주화가 되면서 그 영향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교구의회가 되는 거예요. 자, 특별교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종, 군인 포교를 위한 거, 그 다음에 해외 특별교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사찰 보시면 한 5분 더 하고 쉴게요. 말사주지 우리가 아는 그 말사주지 스님들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주지 스님들은 이 공찰이라는 게 있어요. 조계종의 본래 사자 거기 보면은 임기 4년이에요. 주지 스님들 임기가 있어요. 임기 4년인데 연임이 가능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님들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1급에서 9급까지 있듯이 스님들도 이렇게 돼요. 대종사, 종사, 종덕, 대덕, 중덕, 견덕. 그 다음에 이건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은 명사, 명덕, 현덕, 해덕, 정덕, 계덕, 계정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겠죠? 이와 같이 있고 이거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선 승가고시라는 걸 보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지 이 품계가 올라가고 이 품계에 따라서 주지도 할 수 있고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종단에서는 품계가 법계가 모여야지 된다라는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중앙종합위원이 돼선 법계가 모여야지 되고 총무원장 아까 말씀드렸죠. 총무원장이 돼서는 총무원장을 하기 위해서 이 종사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규정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단위 사찰로 가면 여러분들 사찰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 신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보현회, 무슨회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예. 관음회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거는 신도회예요. 신도들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사찰에는 조계종 같은 경우는 재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찰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과 신도가 같이 참여해요. 그런데 의장은 당연히 주지 스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당연직에 누구를 넣냐면 사찰 신도회 회장하고 부회장을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주지 스님하고 신도회 임원의 친인척은 또 빼게 돼 있어요. 이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종단에서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종단도 하나?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조계종은 확실히 이게 개혁이라 할까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결과물이에요. 자, 아까 말씀대로 직영사찰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거 4개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광제사 여기는 여기 말씀드리죠. 재정이 극히 우량해. 극히 좋아서 좀 땡겨 써야 돼. 속되게 얘기하면 총무원에서 땡겨 쓰는데 그냥 일반 가서 땡겨 쓰면 반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총무원장 선생님이 주지니까 좀 총무원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땡겨 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세금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세금적인 성격이 분담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단의 고민도 수익 창출이에요. 사실은 종단을 운영해 가려면. 근데 고민은 그거예요. 세속적으로 막 물건 팔아서 벌 수는 없어요. 종교적. 그럼 사회적 비난받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법에 맞게끔 사업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특별부탕 사찰도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재정 상태가 극히 우량해서 돈을 땡긴데 여기는 주지는 총무원장 스님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력은 여기 했다시피 영향력은 직영사찰이 더 총무원장 스님의 그 영향력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도회 여기는 좀 쉬었다 할게요. 네.